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받으셨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기본 강의의 핵심 요약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프린트에 보시면 옆에 이제 PPT가 있고, 그 옆에 공란이 있을 거예요. 그 공란을 우리가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 PPT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던 PPT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저희 기본 고제와 PPT를 하는 건데, 거기에 옆에를 다 채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할 거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기본 핵심 요약이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경제학의 기초에서 경제활동이라는 걸 했죠. 경제활동이라는 걸 했고, 경제 주체,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 생산 소비 분배, 경제 수단 했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할 때 되게 자세하게 했잖아요. 뭐 그건 아니고요. 경제 주체 뭐 있었습니까? 가계가 있었죠. 가계. 가계는 뭐의 주체였다? 소비의 주체였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기업. 기업은 무슨 주체였다? 생산의 주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부는 우리가 재정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은 무역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필기는 자기가 아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딱 필요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필요가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 쓰실 분은 다 쓰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은, 그리고 칸이 많아요. 그래서 그 PPT를 지금 그 칸에 딱 맞춰서 쓰셔도 되고, 안 맞추셔도 써도 돼요. 왜냐면 어떤 칸은 막 되게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그 자료실에 올라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계는 뭐의 주체였다? 소비의 주체였죠. 소비 주체.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C, 컨슘션 이렇게 얘기했어요. 컨슘션. 그 다음에 기업은 뭐의 주체였어요? 생산의 주체였죠. 생산의 주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산의 주체니까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보면 우리가 무슨 경제학? 미시경제학. 요렇게 세 개를 더하면 뭐예요? 거시경제학. 요렇게 하면 뭐였어요?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에서 경제 객체는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라는 게 있었죠. 재화 서비스. 재화 서비스. 재화는 유형, 서비스는 무형이었다. 라는 것이고, 생산 요소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이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생산물이라고 하죠. 생산물. 생산물.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 요소.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었다? 우리가 노동, 자본, 토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노동과 자본을 주로 사용을 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뭐였다? L, 레이버가 되고요. 자본은 K, 캐피탈입니다. 캐피탈은 본래 C로 시작하지만 독일어로 K이기 때문에 K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 소비, 분배가 있죠. 생산, 소비, 분배. 그래서 우리가 생산은 뭐라는 거였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했고, 소비는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였고요. 분배는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 분배가 뭐였습니까? 임금, 웨이지였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가 뭐였다? 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약자들 잘 보시고,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단어 특강 해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순환이라는 게 있었죠. 그나마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간평에서 이런 걸 내진 않아요. 좀 급이 낮은 데서 좀 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면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었다.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산물 시장이 있었고, 여기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거를 이제 실물이라고 하면 실제 물건이 되겠죠. 실제 물건을 제공하는 자는 무엇이 돼야 된다? 공급자가 돼야 되죠. 공급자.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기업이었죠. 그래서 기업이 이 동네에 돌아왔어요. 이 동네에 돌아왔어요. 그죠? 그죠? 진짜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경고음을 낼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다?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공급하고, 그죠? 여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자?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화폐는 수요자가 하는 거겠죠? 화폐는 수요자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면 여기 뭐 한다? 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기업이 이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수입. 그래서 우리가 토탈 레비뉴에서 TR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였다? 우리가 시장 이론까지는 이 얘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어떤 시장들이 있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여러분들에게 이 합격의 법하고는 뭐예요? 생산물 시장.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사러 오셨고요. 저는 노동을 팔러 왔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노동, 자본, 토지를 구입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것을 주겠죠. 그래서 대가를 지금 임금, 이자, 지대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고요.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기업이 가게가 받아서 우리가 요소소득이죠. 임금, 이자, 지대 받아서 요소소득을 한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공부하는 게 니시 맨 마지막에 있는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기본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하시고, 지금 요걸 하면서 여러분들 책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줄게요. 자, 그래서 문제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도 실어드렸어요. 책에 있는 문제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라고 드렸으니까 풀어보시고, 자, 바로 넘어갑시다. 갈 길이 멀어요. 8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8번에 끝내야 되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초에서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었죠. 효율성, 공평성. 효율성은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었습니다. 공평성은 우리가 평등의 정도를 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을 다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겠죠.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 있는데, 부분균형 분석은 그냥 하나의 시장만 보면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하고, 여러 시장을 보면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딱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배워요. 그게 뭐냐면 파레토 효율성.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가 있죠. 인과의 오류는, 인과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이 나오는 거다가 인과의 오류가 되는데, 인과의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연이죠. 우연.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건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구성의 오류는 부분은 합리적이나 전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저축의 역설이다. 저축의 역설 같은 거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증 경제학은 뭐예요? 실제로 증명하는 경제학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규범 경제학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담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가 좋다, 사회주의 좋다 그런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우리가 이제 탁탁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서술식, 수리식, 기하학적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근 트렌드는 말 문제가 많아져요. 최근 트렌드는 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거의 포문을 연 시험이 뭔지 아세요? 감정평가세. 감정평가세. 그러니까 본래 다른 시험들은 말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2020년 감정평가서 문제하고 2021년 감정평가서 문제를 보시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은 뭔가 약간 계산 문제가 좀 되게 많았다면 2021년은 문제가 되게 노멀해졌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이 소양시험으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양시험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소양시험이면 제너럴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차라리 계산 문제면 계산 문제 그만 준비하면 되는데 소양시험이면 5개 중에서 하나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5개 선지를 다 몰라도 정확히 정답이 되는 2개에서 3개의 선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너럴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공부법에 따라서 공부를 약간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실까, 이렇게 좀 어렵게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한 거고, 딱 계산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폐해를 겪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열심히 하셨는데, 네. 아, 이분의 공부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했어요. 내가 작년에 보면서, 제가 안 가르쳤어요. 네.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기하학적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그래프가 있고 그릴 줄 몰라도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게 말로 표현되는 문장 서술형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릴 줄 아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걸 그릴 줄 몰라도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리식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 미분을 해서 푸는 거였죠. 미분을 해서 계산해서 미분 혹은 계산을 해서 푸는 거고 요거의 비중은 제가 보기에 올해도 한 절반 정도는 나오겠지만 옛날에 그 이상이었으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미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학 상식 특강에서 해놨어요. 여기서 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것도 그 2시간짜리였죠. 그거 한번 보시고 도표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표현 방법 그래프를 그려서 말로 이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계산 문제는 그때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계산 문제는 뭐 어려운 계산은 없어요. 미분이 뭐 대단한 미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4가지 미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기본 미분, 그 다음에 분수 미분, 그 다음에 루트 미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변수 함수의 미분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따가 또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희소성으로 넘어갑니다. 자원의 희소성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은 뭐였다? 우리가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뭐가 많은 거였다? 욕구가 많은 거였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절대량이다, 상대량이다. 상대량이었어요. 상대량. 그 양이 많다고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욕구와 비교하는 거였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유재와 경제재는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게 없으면 자유재죠. 있으면 경제재고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자유재는 영원한 자유재냐라고 말할 순 없다. 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물이 공짜였지만 지금의 물은 공짜가 아니다 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3가지 what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것이냐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for whom 누구를 위해 분배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식, 그리고 얘는
분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뭐 여기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단어적으로 측정하시면 되는 거고. 스피디하죠? 스피디하죠. 본래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할 때 1시간짜리였죠. 1시간짜리 딱 하나하나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핵심 요약 강의 보시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럼 아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다? 회수가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회수가 가능하다. 회수가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1. 내가 쓰기 전 미래에 대한 얘기다 라는 것과 2. 환불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걸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내는 건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는 좀 물어볼 수 있죠. 얘는 회수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회수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과거형이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한 B급 정도 되는 거죠. 얘가 B급 정도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B급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좀 B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계산은 이런 논리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우리가 비용 중에서 무엇이 커야 된다? 편익이 커야 된다. 편익이 플러스 비용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따질 때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이 있는데 경제학적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자,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기회비용은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묵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다. 그죠?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이라고 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묵시적은 받을 수 있던이에요. 입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귀속이란 단어를 써요. 귀속. 그래서 귀속이란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을 하면서 좀 나와요. 나오는 단어고요. 귀속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귀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귀속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속 임금. 귀속 임금은 무엇이다? 내가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런데 영화비는 명시적 비용이죠. 근데 왜 내가 영화비를 내야 되니까. 근데 2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알바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죠. 그걸 우리가 귀속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속 이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는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물론 있고요. 자본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도 여기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내가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그 가게를 내가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을 수 있던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다? 귀속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세 같은 경우에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보증금이니까 돌려받죠. 근데 2년 동안 내가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줬다면 1억 원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 귀속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귀속 지대라는 게 있죠. 귀속 지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정상 이윤인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귀속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귀속 임대료라는 단어를 GDP 때 들으실 겁니다. 귀속 임대료는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돈을 안 내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내 집을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귀속 임대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거. 자, 여기서는 뭐예요? 정상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학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사업을 안 하고 강의를 했으면 내 사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포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정상이인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에 다른 정의도 있어요. 자, 이거 다른 정의도 있어요. 근데 얘 잘 안 쓰고 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건 뭐다? 경제학적 이윤이 영인 경우, 경제학적 이윤이 영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상이윤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예요. 편익으로 내가 한 달에 가게를 운영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 그죠? 명시적 비용이 70만 원이고 암묵적 비용이 30만 원이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한 요 100이 뭐가 돼요? 경제학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빼면 나는 경제학적 이윤, 즉 번 돈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이잖아요. 그럼 이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빵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회계학적 이윤은 100에서 명시적 비용만 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던 것까지 비용으로 칩니까? 일반적으로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것만 비용으로 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경제학적 이윤 0이라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말이 뭐예요? 회계학적으로는 플러스의 이윤을 얻고 있는 거죠. 회계학적으로는 플러스의 이윤을 얻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하면 생산을 할 정도의 이윤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쓰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쓰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우리가 정상 이윤입니다. 경제적 이윤이 0입니다. 그럼 생산해야 돼요? 네.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계학적으로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감정평가사 레벨에서는 잘 내진 않지만 시험이 좀 노멀해지는 편이라면 충분히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사례로 잘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다 막 이렇게 탁탁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 PPT가 뭐였어요?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읽어보고 확인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은 당연히 뭐겠어요?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된다? 편익이 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왔죠. 첫 번째 위기,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위기가 왔습니다.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 요거고요. 얘는 이 자체를 알아야 뭐 생산함수를 하든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체 내용은 뭐 B급 이상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사전 지식. 자, 사전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TR? 자, 이제 TC 있죠, TC. TC가 아니지. 우리가 지식에서 MC 있죠, MC. MC가 뭐였다? 한 개의 비용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M이 들어가면 뭐였어요? 원추, 결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추, 결추. 원인의 증가분분의 결과의 증가분. 이 말은 꼭 뭐 하라는 말이다? 미분을 하란 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할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해 볼 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예를 들어서 소비는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예요? 소비는 소비량이 원인이고 결과가 총 만족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면 미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미분은 뭘로 하는 거다?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총 생산은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예요? 우리 한계 생산. 우리가 한계 생산은 원추 결추잖아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생산에서? 노동량을 집어넣고 생산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계 비용은 원인이 뭐예요? 생산을 했더니 그죠? 총 비용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어 특강에 그것도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자, 한번 보시고.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델타 TC는 우리가 MC 곱하기 델타 Q로 바뀔 수 있다. 요걸 이따가 증명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의미.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는 1번이 주어진 자원이다. 주어진 자원은 한정된 자원이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재화가 있다. 그죠? X와 Y가 있다. X가 뭐가 되고 Y가 뭐가 되는 건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가 최대한 생산이 가능한 조합이다. 주어진 자원에 두 재화가 있는데 최대한 생산 가능한 조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들면 주어진 자원이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그죠? 100kg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재화가 있는데 X는 10kg가 필요하고 Y는 20kg가 필요하더라. 그죠? 그러면 최대한 생산을 가능한 조합을 연결한 선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X, 0, Y가 있으면 우리가 10kg가 필요한 걸 100kg를 가지고 10kg가 필요한 걸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다?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걸 만들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불가능해집니까? Y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왜? 가지고 있는 게 100kg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0kg 그러니까 비용이 10kg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당. 비용이 한 개당 10kg가 들어가니까 100kg를 가지고 10kg씩 들어가는 걸 1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0kg를 만드는 것은 100kg를 가지고 몇 개 만들 수 있다? 5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그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이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100kg를 다 쓴 조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어요. 그럼 내부에 있으면 뭐예요? 비효율이죠. 그리고 선상에 있으면 뭐예요? 효율이죠. 외부에 있으면 뭐예요? 주어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아니죠? 불가능이죠. 그래서 내부냐? 여러분 이거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것도 만들 때 이런 단어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내부면 비효율, 위에 있으면 효율,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술 개발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어진 자원이 전부 다 조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뭐 Y가 기술 개발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뭐가 된다? 기술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자원이 확보된 경우는 평행하게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원 확보나 기술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먼에 왔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다.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점의 위치, 선의 이동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간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이제 요런 거겠죠. 4번에 MRT라는 것이 있다. MRT, XY. 그래서 우리가 M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마지널이죠. 마지널. 그리고 R.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MRT는 우리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1번 한계 변화율 이라고 있습니다. 한계 변화율. 그죠? 한계 변화율. 그럼 이건 뭐다? 이런 얘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 쓸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X, 0, Y가 있으면 이렇게 오목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오목하다는 것은 원점에서 봤을 때 쑥 들어갔죠?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컨케이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컨케이브는 한글로 여기 써줘요. 써줘. 스펠링 같은 거 안 해오셔도 돼.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1차 합격이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4시간째 온 거야. 이제 4시간째 온 걸 지금 1시간에 온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니까. 기억나죠? 추억이. 네. 근데 이제 필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부족한 거 잘 채우세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A에서 B로 갔다 이거예요. A에서 B로 갔다. 그죠? 그럼 A에서 B로 갔다는 건 우리가 둘 다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둘 다 뭐예요? 효율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A점에서는 X0와 Y0를 생산했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뭐 10개, 20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점에서는 X1과 Y1을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라는 것은 X제를 이만큼 늘리고 대신에 자원이 희소하니까 X제를 늘렸으니까 자원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Y제를 줄이는 거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이런 얘기죠. 한계 변화율은 델타 X, X제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델타 Y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비율이 무엇이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MRT라고 부르는 거예요. MRT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변화율 MRT라 부릅니다. 그죠? 아직까지 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어. 외울 게 뭐예요? MRT가 뭐의 기울기라고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이거 외워야 된다고. MRT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는 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점의 위치, 선의 이동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건 외우셔야 되고,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그림이 막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막 이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아까 여기 기본 지식 기억나죠? 자, 이걸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쓸 거냐? 우리가 Q 대신에 Q는 지금 어떤 재화잖아요. X제면 X를 쓸 거고, 그럼 얘가 델타 TC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Y 쓰면 여기는 TCY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돈이니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돈이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자, A에서 B로 갔어요. A에서 B로 갔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 X제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떻게 쓰겠어요? 델타 X 곱하기 MC죠. MCX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아까 저 공식을 비용하면 X제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저 공식 변형하면. 더하기 델타 Y MCY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Y제를 줄이는 데 들어간 감소한 비용이 되겠죠. 이를 더하면 빵이 되겠죠. 왜?
비용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비용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변형하면, 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이쪽으로 넘기면, 델타 x mcx 마이너스 델타 y mcy가 되고, 이걸 변형하면,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는 뭐가 된다? mcy분의 mcx가 되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 따위는 강아지를 주셔도 상관없는데, 강아지를 주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mcy분의 mcx예요. 그래서 우리가 mc는 어떻게 나오는 거였다? tc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tc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계 변화율은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법이 뭐였어요? mcy, 뿌리를 박아라. 되게 다시 해도 창피하네요. 네. mcy, 뿌리를 박아. 아, 이렇게 해도 외워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증명 따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계 변화율은 뭐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1번. 그죠? 두 번째는 한계 변화율은 mcy분의 mcx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내는 거는 이제 그런 정도를 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요걸 보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기울기가. 기울기는 얘분의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지금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이 2분의 1이 뭐라고요? mrtxy라고요. 기울기가, 그냥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가. 근데 문제는 잘 보시면 요걸 다시 하면 이 2분의 1은 10, x는 5y가 얘잖아요.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제를 10개 만드는 비용이나 y제를 5개 만드는 비용이 둘 다 100kg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2분의 1 y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결국 뭐예요? mrt예요. 그럼 얘는 다시 표현하면 mrt는 뭐도 된다? 우리가 x제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무역에서 써먹는 거예요. 왜? 기회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것이고 포기한 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뭐하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 자체로는 어렵게 안 나와요. 이 자체로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제체제. 자, 경제체제는 시험에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급이 낮은 시험 있죠? 급이 낮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체제는 아이고 늙었어. 요즘에 여기 와서 순대를 못 먹어, 순댓국을 못 먹어서 여기 베스트 순댓국 그리웠어. 다른 건 별로 안 그리웠는데 요 동네 순댓국. 그래서 우리 나무위키에도 써 있습니다. 제가 순댓국 좋아한다고. 네, 딴 데는 안 좋아. 여기 맛있어요. 가보셨어요? 꼭 가야 돼요. 가야 돼. 베스트야. 베스트. 내일 가야 되겠어. 내일 끝나고 가야지. 자, 까먹었다. 종류있죠? 그래서 여기 뭐였어요? 우리가 자원 배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에 따라서는 이제 뭐가 되었다? 자원 배분을 시장이 하느냐,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우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변충 과정은 패스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그만큼 내용이 작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천히 한다고 해도 탄력성을 그렇게 허투루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거는 열심히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1. 기본적인 용어, 뭐 가계, 기업, 정부,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그 기회비용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좀 몇 개 풀어보시는데 예전에 감정평가사라면 낸다면 되게 어렵게 낼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감정평가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요 교재에 있는 정도 문제 풀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생산가능곡선 있잖아요. 생산가능곡선의 정의 그리고 점의 이동, 점, 선, MRT가 뭐라고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다. 그죠?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죠. 델타 X 분의 마이너스 델타 Y고 MC MC Y 분의 MC X가 된다. 그리고 MRT는 결국 뭐였다?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아시다시피 뭐 수업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핵심 요약답게 수험 적합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